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엄마, 나 진짜 죽고 싶어. 지금 옥상이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벼랑 끝에 매달린 짐승의 비명이었고 세상에서 가장 처절한 유언이었다. 서울 은평구 불광동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허름한 박간의 오리백숙 식당. 주방에서 오리뼈를 잇는 힘껏 내리치던 식칼이 도마 위에 쿵 하고 박혔다. 끓고 있던 육수 솥에서 하얀 김이 치솟아 천장을 뒤덮고 있었지만 박미선 53세의 등골은 순식간에 시베리아 허벌판처럼 얼어붙었다. 준우야? 김준우?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미선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지나치게 차분해서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 그것은 30년 전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 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에서 독사라고 불리던 시절 적의 동태를 살필 때 나오던 그 목소리였다. 엄마. 김병장이 내 가슴을 커터칼로. 너무 아파. 헌병 때도 소용없대. 중대장님도 참으래. 나 그냥 여기서 뛰어내리면 편해질까? 김준우. 똑바로 들어. 지금 옥상 난간에서 내려와. 당장. 무서워, 엄마. 살려줘. 엄마가 지금 갈 거야. 엄마가 가서 그 새끼들, 아니 그 부대 전체를 다 갈아마셔 버릴 거니까 넌 딱 기다려. 옥상에서 내려와서 내무반 말고 화장실 변기 칸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있어. 알았어? 엄마 도착할 때까지 숨만 쉬고 있어. 대답해. 응. 알았어. 전화가 끊겼다. 미선은 앞치마를 거칠게 벗어던졌다. 주방 이모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다. 사장님,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백지장이에요. 이모, 오늘 장사 접어. 셔터 내려. 네. 지금 점심 예약 손님들이. 다 꺼지라고 해. 미선의 고함 소리에 식당 안의 공기가 찢어졌다. 그녀는 곧장 식당 안쪽에 딸린 쪽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장롱 깊숙한 곳, 낡은 목재 상자를 꺼냈다. 먼지 쌓인 상자를 열자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검은색 베레모와 낡았지만 잘 관리된 군화, 그리고 707 특수임무단 마크가 새겨진 지포 라이터가 번뜩였다. 그녀는 트레이닝복 바지를 벗어던지고 튼튼한 등산복 바지로 갈아입었다. 발에는 슬리퍼 대신 꽉 조이는 전투화 끈을 동여맸다. 거울 속에 비친 50대 중반의 아줌마는 더 이상 오리백숙집 사장이 아니었다. 눈빛에는 살기가 앙담은 입술에는 비장함이 감돌았다. 건드리지 말아야 할 걸 건드렸어. 감히 내 새끼를. 미선은 식당을 나와 자신의 낡은 모하비 SUV에 시동을 걸었다. 목적지는 강원도 철원 최전방 지피가 있는 곳. 내비게이션을 찍을 필요도 없었다. 아들이 배치받은 그곳은 30년 전 그녀가 훈련으로 숱하게 오르내리던 바로 그 산골짜기였으니까. 엑셀러레이터가 바닥에 닿을 듯 밟혔다. 엔진이 굉음을 내며 불광동 골목을 빠져나갔다. 통일로 IC를 타기 위해 질주하는 그녀의 차 앞을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차 안에서 미선은 다시 휴대전화를 들었다. 단축번호 1번. 남편이 아니었다. 연결 중. 박 상사? 아니, 이제 박 사장인가? 오랜만이네. 걸걸한 목소리의 남자는 현재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일하고 있는 옛 동기 최철호 준이었다. 철호야. 긴 말 안 한다. 지금 당장 강원도 철원 3사단 영연대 영대대 상황실 연결해.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너 목소리가 왜 그래? 내 아들 준우가 거기 있어. 근데 선임병이라는 작자가 내 아들 가슴을 커터칼로 그었단다. 자살하겠다고 지금 옥상에 올라갔었어. 내가 지금 그리로 가고 있다.
뭐라고? 야, 박미선. 너 지금 흥분해서 가면 사고 쳐. 일단 진정하고. 진정? 야, 최철호. 너 알지? 나 현역 때 눈 뒤집히면 사단장도 못 말렸던 거. 지금 내가 빈손으로 가는 걸 다행으로 생각해라. 헌병대 투입시켜. 나 도착하기 전에 그 김병장이라는 새끼 털끝 하나라도 안 보이게 치워놓으라고 해. 내 눈에 띄면 그 자리에서 목을 꺾어버릴지도 모르니까. 아니, 미선아. 야, 박미선. 뚝. 전화를 끊어버린 미선은 핸들을 꽉 쥐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눈앞이 붉게 물들었다. 아들의 울음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착해 빠져서 남한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던 준우였다. 군대 가서 남자 되어 오겠다고 엄마 지켜주겠다고 웃으며 떠난 게 불과 반년 전이었다. 그런 아이가 죽고 싶다고 했다. 김병장. 이름도 모르는 그 새끼. 내가 너는 반드시 지옥을 보여준다. 차는 자유로를 타고 문산 방향으로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속도계 바늘은 이미 규정 속도를 훨씬 넘어서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풍경들이 미선의 눈에는 모두 핏빛으로 일그러져 보였다. 강원도 철원 3사단 영대대 위병소 앞. 2시간 반이 걸릴 거리를 1시간 40분 만에 주파했다. 위병소 앞 차단기가 굳게 닫혀 있었다. 앳된 얼굴에 위병 조교가 수신호로 차를 세웠다. 무슨 용무로 오셨습니까? 면회 시간은 종료되었습니다. 미선은 차 문을 열고 내렸다. 흙먼지가 날리는 전투화가 아스팔트 바닥을 짓눌렀다. 선글라스를 벗어 주머니에 꽂은 그녀가 위병 조교를 올려다보았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2미터 거구의 조폭보다 더 위압적이었다. 문 열어. 네. 어머님,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위병 소장님께 보고하고. 보고는 내가 해. 지금 당장 차단기 올려. 대대장 나오라고 해.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병소 전체를 울릴 만큼 쩌렁쩌렁했다. 위병소 안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하사관 한 명이 뛰어나왔다. 아니, 아주머니. 여기 군부대입니다. 함부로 이러시면 공무집행 방해로 경찰 부릅니다. 차 빼세요. 미선이 그 하사관을 쳐다보았다. 하사관은 순간 움찔했다. 동네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줌마의 눈빛이 아니었다. 사람을 죽여본 적 있는 혹은 죽일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미선은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다. 나는 일병 김준우의 엄마다. 그리고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대대 예비역 상사 박미선이다. 내 아들이 지금 이 부대 안에서 죽어가고 있다는데 경찰? 불을 테면 불러. 대신 경찰 오기 전에 내가 이 위병소 박살내고 들어갈 거니까. 미선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하사관의 가슴팍에 들이밀었다. 낡은 군번줄이었다. 2개의 군번줄이 짤랑거리며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비켜. 미선이 하사관을 어깨로 밀치고 차단기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맨손으로 차단기를 잡았다. 쇠로 된 차단기 봉이 그녀의 악력에 미세하게 떨렸다. 셋 센다. 하나. 위병 소장은 당황해서 어딘가로 급하게 무전을 치고 있었다. 둘. 그때였다. 부대 안쪽에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레토나 한 대가 급하게 달려오고 있었다. 최철호 준이의 연락을 받은 대대장이 놀라 뛰어오고 있는 것이리라. 하지만 미선은 기다릴 생각이 없었다. 셋. 우지끈. 그녀가 있는 힘껏 차단기 봉을 꺾어버렸다. 기계적인 파열음과 함께 차단기가 반으로 접혀나갔다. 위병소의 병사들이 입을 떡 벌리고 굳어버렸다. 50대 아주머니의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괴력이었다. 미선은 부러진 차단기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다시 차에 올라타 엑셀을 밟았다. 부왕.
모하비가 위병소를 뚫고 부대 안으로 돌진했다. 룸미러로 보이는 위병소의 풍경은 아수라장이었다. 하지만 미선의 눈은 오직 전방 아들이 있을 저 막사 건물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이 부대가 감추고 있는 더러운 진실을 파헤치고 내 새끼를 괴롭힌 악마들을 심판할 시간이었다. 멈춰. 사격 개시한다. 멈춰. 당직 사관의 고함이 확성기를 통해 찢어질 듯 울려 퍼졌다. 미선의 모하비는 본청 건물 앞 화단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보닛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올랐다. 차 문이 열리기도 전에 무장한 5분 대기조 병력들이 차량을 에워쌌다. K 소총의 총구가 일제히 운전석을 향했다. 차에서 내려. 손 머리 위로 하고 천천히 내려. 떨리는 목소리의 병장 하나가 소리쳤다. 미선은 핸들에 얼굴을 묻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백미러로 자신의 눈을 확인했다. 붉게 충혈된 눈. 하지만 눈물은 없었다. 지금 눈물을 흘리면 지는 것이다. 그녀가 차 문을 벌컥 열었다. 손들어. 쏩니다. 병사들이 흠칫 뒤로 물러섰다. 미선은 양손을 드는 대신 성큼성큼 차 밖으로 나왔다. 165cm의 크지 않은 키였지만 뿜어져 나오는 기백은 마치 거대한 맹수 같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총을 겨누고 있는 병사들의 눈을 하나하나 쏘아보았다. 총구 내려. 안전장치 안 풀린 거 다 보인다. 빈총으로 사람 겨누는 거 아니야. 그녀의 낮은 목소리에 압도된 병사들이 주춤거렸다. 그때 본청 현관문이 열리며 영관급 장교들과 부사관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중 가장 계급이 높은 중령이 얼굴을 붉히며 달려왔다. 마석구 대대장이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짓입니까? 민간인이 군부대를 습격해? 이거 당장 구속감이야. 헌병대 불러. 미선은 마 중령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길을 막으려는 주임원사를 눈빛 한 번으로 제압하고 대대장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마석구 중령. 뭐요? 당신 내 이름 어떻게 해? 내 아들 김준우 어디 있어? 김준우? 그 관심병사 말하는 거요? 그 녀석 엄마야?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애는 옥상에서 자살 소동을 벌이고 어미는 위병소를 때려 부수고 들어와. 짝. 파열음이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병사들도 간부들도 모두 숨을 멈췄다. 미선의 손바닥이 마 중령의 뺨을 후려친 것이다. 대대장의 고개가 획 돌아갔다. 말 조심해. 관심병사? 누가 관심병사야? 멀쩡하게 웃으며 들어온 내 새끼를 반쯤 죽여놓은 게 누군데? 이 미친 여자가. 마 중령이 손을 부들부들 떨며 권총차 쪽에 손을 가져다 대려는 순간 미선이 번개 같은 속도로 마 중령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다. 내가 707에 있을 때 너 같은 장교들 수십 명은 훈련시켰어. 헛짓거리하지 말고 안내해. 내 아들 지금 어디 있어? 그때였다. 본청 2층 창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소리쳤다. 대대장님, 김준우 일병이 기절했습니다. 숨을 안 쉽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미선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잡고 있던 대대장의 팔을 내팽개치고 본청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계단을 2칸, 3칸씩 뛰어 올랐다. 제발 준우야. 엄마 왔어. 엄마가 왔어. 2층 행정반 복도 끝 의무대 요원들이 들것을 들고 뛰어나오고 있었다. 들것 위에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청년. 입가에는 거품이 물려 있었고 군복 상의는 단추가 뜯어져 젖가슴 쪽에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준우야. 미선이 들것으로 몸을 날렸다. 의무병들이 막을 새도 없었다. 차갑게 식은 아들의 뺨을 어루만졌다.
준우야, 엄마야. 눈 좀 떠봐. 엄마 왔다고. 미동도 없는 아들. 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군복 상의를 젖혔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았다. 하얀 속살 위에 커터칼로 그어진 선명한 핏자국들을.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다. 글씨였다. 패급. 누군가 아들의 가슴에 패급이라는 글자를 칼로 새겨놓은 것이다. 미선의 입에서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신음이 터져나왔다. 으아악. 복도가 떠나가라 비명을 지른 미선은 다시 아들의 흉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심폐소생술. 30년 전 수없이 훈련했던 그 동작이 본능적으로 튀어나왔다. 하나, 둘, 셋, 넷. 숨 쉬어. 김준우 숨 쉬어. 엄마 두고 가지 마. 1분, 2분. 영겁 같은 시간이 흘렀다. 미선의 이마에서 땀방울이 아들의 얼굴로 떨어졌다. 뒤따라 올라온 대대장과 간부들도 그 처참한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굳어 있었다. 가슴에 새겨진 패급이라는 글자가 너무나 선명했기 때문이다. 쿨럭. 아들의 입에서 막혔던 숨이 터져나왔다. 미세한 기침 소리. 미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준우야. 준우야. 준우가 힘겹게 눈을 떴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 눈물범벅이 된 엄마의 얼굴을 찾았다. 엄마? 그래, 엄마야. 엄마 여기 있어. 아무도 너 못 건드려. 이제 괜찮아. 엄마. 김 병장이. 무서워. 준우는 다시 의식을 잃었다. 하지만 숨은 붙어 있었다. 미선은 아들의 손을 꽉 잡았다가 놓았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표정에서 슬픔은 사라져 있었다. 오직 끓어오르는 분노와 차가운 이성만이 남았다. 그녀는 뒤에 서 있는 마석구 대대장을 향해 천천히 몸을 돌렸다. 마중령.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간부들. 똑바로 봐. 그녀가 손가락으로 아들의 가슴을 가리켰다. 이게 너희들이 말한 관심병사의 자살 소동이야? 내 아들 가슴에 칼로 글씨를 새기는 동안 너희들은 뭘 했지? 침묵만이 흘렀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지금부터 이 부대는 내가 접수한다. 내 허락 없이 쥐새끼 한 마리도 못 나가. 준우 병원 후송 보내고 10분 내로 이 짓거리 한 놈 내 눈앞에 데려와. 안 그러면. 미선이 주변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들었다. 이 건물을 통째로 날려버릴 테니까. 대대장실. 오후 3시에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지만 대대장실 안은 한겨울처럼 싸늘했다. 마석구 대대장은 자신의 집무 책상에 앉지 못한 채 소파 구석에 엉거주춤 앉아 있었고 상석인 대대장 의자에는 박미선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3, 4단 헌병대 수사관들과 최철호 준이가 보낸 국방부 조사본부 요원들이 도열해 있었다. 미선의 휴대전화 스피커폰에서는 3군 사령관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박 상사. 아니, 박미선 씨.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민간인이 군 수사에 개입하는 건 절차상. 사령관님. 절차 따지다가 애 하나 꼴로 보낼 뻔했습니다. 제가 늦었으면 준우는 옥상에서 떨어졌거나 과다출혈로 죽었을 겁니다. 30년 전 대테러 작전 뛸 때 사령관님 제 부팀장이셨죠? 제가 없는 말하는 거 보셨습니까? 알겠네. 자네 성격 아니까. 대신 물리적인 폭력은 안 돼. 법 테두리 안에서 해. 조사본부장에게 내 전권 위임한다고 전해놨으니. 감사합니다. 끊습니다. 전화가 끊기자 미선은 눈앞에 서 있는 중대장을 노려보았다. 갓 대위 흉장을 단 젊은 장교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고 있었다. 삼중대장. 네. 가해자 김병장이라고 했나? 데려왔어? 그게. 김철수 병장이 지금 심리적으로 불안정을 호소해서 의무대에. 쾅.
미선이 책상을 내리쳤다. 두꺼운 유리 덮개에 금이 갔다. 피해자는 가슴이 난도질당해서 실려갔는데 가해자가 불안해. 야, 장난해? 당장 끌고 와. 머리끄덩이를 잡아서라도 끌고 오라고. 그녀의 호통에 중대장이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다. 그때 대대장실 문이 열리고 헌병 2명이 한 병사를 데리고 들어왔다. 김철수 병장. 키는 180이 넘어 보였고 덩치도 컸다. 하지만 고개를 푹 숙인 채 들어오는 모양새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인 척 연기를 하고 있었다. 눈은 이리저리 굴리며 상황을 파악하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앉혀. 미선이 턱짓했다. 헌병들이 김 병장을 소파 맞은편 의자에 앉혔다. 미선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김 병장 앞으로 걸어갔다. 군화 발자국 소리가 김 병장의 심장을 조여왔다. 고개 들어. 김 병장이 쭈뼛거리며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김 병장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뭐야, 그냥 아줌마잖아. 엄마 백 믿고 설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눈빛에 스쳤다. 그는 짐짓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어머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준우가 평소에 적응을 잘 못해서 제가 도와주려고 장난을 좀. 장난? 미선이 허리를 숙여 김 병장과 눈높이를 맞췄다. 사람 가슴을 커터칼로 긋는 게 장난이야? 아, 그건. 준우가 훈련하다 다친 건데 자꾸 제가 했다고. 퍽. 미선의 주먹이 김 병장의 명치를 정확하게 꽂았다. 소리도 나지 않을 만큼 빠르고 묵직한 타격이었다. 컥. 으. 김 병장이 숨을 쉬지 못하고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헌병들이 놀라 제지하려 했지만 최철호 준이가 눈짓으로 그들을 막았다. 이건 내 아들 목. 미선은 바닥에 뒹구는 김 병장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켰다. 똑바로 말해. 준우 몸에 난 상처 내가 했어, 안 했어. 거짓말하면 이번엔 명치가 아니라 목 울대를 쳐버릴 거야. 평생 튜브 꽂고 숨 쉬고 싶으면 계속 거짓말해봐. 김 병장의 눈에 공포가 서리기 시작했다. 이 아줌마는 진짜다. 눈빛이 살인자의 그것이었다. 숨이 턱턱 막혀왔다. 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왜 그랬어? 왜 착한 애를 건드렸어? 그냥 재수 없어서. 다들 괴롭히니까. 저도 그냥. 다들? 미선이 그 단어를 낚아챘다. 그녀는 잡고 있던 머리채를 놓고 대대장과 중대장을 돌아보았다. 들었나? 다들이라고 했어. 김 병장 하나가 아니야. 조직적이었다는 소리네. 대대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건 김 병장 혼자만의 진술이고. 입 닥쳐. 미선은 다시 김 병장을 보았다. 김철수. 너 지금부터 선택해. 군사재판 가서 징역 10년 살고 빨간 줄 그인 채로 사회 나가서 매장당할지 아니면 지금 여기 적힌 놈들 다 불고 정상 참작받을지. 미선은 품에서 수첩과 볼펜을 꺼내 던져주었다. 준우 괴롭힌 놈들, 방관한 놈들, 같이 낄낄댄 놈들. 이름, 계급, 무슨 짓 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적어. 하나라도 빼먹었다가 나중에 걸리면 그땐 내가 널 찾아가서 손가락을 하나씩 부러뜨릴 거니까. 김 병장은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잡았다. 그리고 미친 듯이 무언가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며 대대장은 주저앉았다. 자신의 진급 누락이 확정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미선은 김 병장이 적고 있는 명단을 곁눈질로 확인했다. 생각보다 훨씬 많았다. 중대 전체가 썩어 있었다. 이걸 다 도려내야 해. 그때 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야, 너희들 뭐야? 비켜.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
문이 열리고 화려한 옷차림의 중년 여성이 들어왔다. 명품 가방을 든 그녀 뒤로는 변호사 배지를 단 양복쟁이 2명이 따라 들어왔다. 철수야, 우리 아들. 여자는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진술서를 쓰고 있는 김병장에게 달려들었다. 김병장의 엄마였다. 어머 세상에, 애 얼굴이 왜 이래? 누가 때렸어? 당신들이야? 김병장의 엄마가 고개를 들어 미선을 쏘아보았다. 당신이지? 당신이 우리 귀한 아들 때렸어? 이거 당장 고소할 거야. 변호사님 사진 찍으세요. 증거 남겨. 미선은 팔짱을 낀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귀한 아들. 미선이 코웃음을 쳤다. 내 아들이 귀하면 남의 아들도 귀한 줄 알았어야지. 내 아들이 내 아들 가슴에 칼질을 했어. 그건 알고 왔나? 뭐? 칼질? 애들끼리 놀다 보면 다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다 큰 어른이 애를 패.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남편이 누군지 아냐고. 김병장의 엄마가 빽소리를 질렀다. 흔한 레퍼토리였다. 남편의 권력을 믿고 설치는 무식한 여자. 미선은 피식 웃음이 나왔다. 남편? 누군데? 어디 국회의원이라도 되나? 우리 남편 서울지검 부장검사야. 당신 이제 끝났어. 감옥에서 콩밥 먹을 준비나 해. 부장검사. 대대장과 중대장의 얼굴이 이번엔 다른 의미로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미선의 표정은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번졌다. 아, 검사 영감 마누라셨어? 미선은 주머니에서 다시 휴대전화를 꺼냈다. 여보세요, 박 사령관님? 아직 안 끊으셨죠? 들으셨죠? 부장검사라네요. 네네. 아니요, 제가 해결하죠. 뭐 옛날 동료들 좀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은 미선이 김병장 엄마에게 다가갔다. 아줌마. 부장검사 남편 믿고 까부는 모양인데 번지수 잘못 찾았어. 검사가 법으로 조지면 우리는 뭘로 조지는지 알아? 미선의 눈빛이 번뜩였다. 우리는 잃을 게 없는 깡다구로 조져. 당신 남편? 마음대로 해봐. 대신 내일부터 당신 남편이 뇌물 받아 처먹은 거, 룸살롱 가서 헛짓거리한 거, 인터넷이랑 방송국에 싹 다 뿌려질 거야. 내 동기 중에 정보사 출신들이 좀 많거든. 걔네들이 캐기 시작하면 당신 남편 팬티 색깔까지 다 나와. 뭐라고? 이 여자가 진짜. 그리고 미선이 김병장 엄마의 귓가에 속삭였다. 내 아들 가슴에 흉터 남는 순간 내 아들 인생에도 빨간 줄 긋는 거야. 하배? 선처? 꿈도 꾸지 마. 내가 이 부대 문 닫게 하는 한이 있어도 내 아들 감옥 보낼 거니까. 김병장 엄마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단순한 아줌마의 협박이 아니었다. 이 여자는 진짜였다. 기세에 눌린 김병장 엄마가 뒷걸음질 쳤다. 변호사님, 뭐해요? 빨리 경찰 불러요. 그때 김병장이 울먹이며 소리쳤다. 엄마, 그만해. 쪽팔리게 진짜. 뭐? 철수야, 너 왜 그래? 내가 그랬다고. 내가 찔렀다고. 그러니까 제발 좀 가만히 있어. 김병장의 자백에 변호사들도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서류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다. 상황은 끝났다. 미선은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김병장이 쓰다 만 진술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대대장을 향해 흔들어 보였다. 자, 이제 1라운드는 끝났고 2라운드 시작합시다. 여기 적힌 놈들 지금 당장 연병장으로 다 집합시켜. 5분 준다. 미선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헌병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철원의 하늘은 붉게 물들고 있었다. 준우야,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청소 깨끗하게 해놓고 갈게.
그녀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이 부대의 부조리 그리고 그것을 묵인해온 시스템 전체와의 전쟁이었다. 50대 아줌마 아니 707 특임대 전설의 여전사가 깨어났다. 오후 5시 30분 대대 연병장.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철원의 칼바람이 연병장의 흙먼지를 휘감아 올렸다. 긴급 집합 사이렌이 울린 뒤 연병장 한가운데에는 12명의 병사가 일렬횡대로 서 있었다. 김철수 병장이 작성한 살생부에 적힌 이름들이다. 그들의 표정은 제각각이었다. 어떤 놈은 겁에 질려 있었고 어떤 놈은 억울하다는 듯 입을 삐죽거렸으며 개 중에는 민간인 아줌마가 뭘 어쩌겠어라며 짝다리를 짚고 있는 놈도 있었다. 대대장 마석구 중령과 간부들은 본청 계단 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무도 내려와서 말릴 생각을 못했다. 박미선이라는 여자가 뿜어내는 살기가 연병장을 압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선은 느릿한 걸음으로 12명의 병사 앞을 걸어갔다. 흙 묻은 전투화가 자그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녀는 짝다리를 짚고 있는 상병 하나 앞에 멈춰 섰다. 편한가 봐? 네. 아, 뭐. 민간인이 군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좀 웃겨서 말입니다. 상병이 비릿하게 웃었다. 옆에 있던 병사들이 킥킥거렸다. 아직 상황 파악이 덜 된 것이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웃기지. 아줌마가 와서 설치니까 코미디 같겠지. 근데 어쩌나 지금부터는 호러 무비인데. 미선은 입고 있던 등산 점퍼를 벗어 바닥에 던졌다. 꽉 끼는 검은색 티셔츠 위로 50대라고는 믿기지 않는 탄탄한 근육들이 꿈틀거렸다. 그녀는 바닥에 있던 확성기를 집어들었다. 전원 엎드려. 네. 안 들려? 대가리 박아. 병사들이 웅성거렸다. 군법상 얼차려는 금지되어 있었다. 게다가 민간인의 명령이라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미선은 확성기를 내려놓고 맨 앞에 서 있던 짝다리 상병의 정강이를 군화발로 걷어찼다. 악! 뼈가 울리는 소리와 함께 상병이 바닥에 뒹굴었다. 미선은 그 기세를 몰아 옆에 있던 병사의 오금, 그 다음 놈의 명치를 순식간에 타격했다. 불과 3초 만에 3명이 바닥에 처박혔다. 말로 할 때 들어. 난 지금 군법 같은 거 안 지켜. 너희가 내 아들한테 법 지키면서 괴롭혔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도 내 방식대로 한다. 나머지 9명이 기겁하며 황급히 머리를 땅에 박았다. 소위 말하는 원산폭격 자세였다. 너희가 준우를 화장실에 가둬놓고 물 고문을 했다며? 겨울에 찬물 뿌려놓고 밖에서 문 잠그고 낄낄거렸다며? 그게 얼마나 추운지, 얼마나 숨막히는 공포인지 딱 10분의 1만 느껴봐. 미선은 근처에 있던 소방호스를 끌어왔다. 수도꼭지를 틀었다. 강력한 수압의 물줄기가 엎드려 있는 병사들의 등 위로 쏟아졌다. 으악! 차가워. 철원의 저녁 기온은 이미 영하권에 가까웠다. 얼음장 같은 물벼락에 병사들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일어날 수 없었다. 일어나려 하면 미선의 군화발이 가차없이 날아들었기 때문이다. 왜? 추워? 내 아들은 영하 10도인 날 너희가 팬티만 입혀서 세탁실에 가뒀어. 그때 준우가 느꼈을 추위가 이 정도였을까? 엄살 피우지 마. 미선의 고함 소리에 물줄기 소리가 섞여 아수라장이 되었다. 본청에서 보고 있던 대대장이 안절부절 못하며 중대장에게 속삭였다. 야, 저러다 애들 죽는 거 아니냐? 말려야 하는 거 아냐? 대대장님, 지금 나가면 저 여자분이 우리한테 호스를 쏠 것 같습니다. 대대장은 마른 침을 삼켰다. 미친 개는 건드리는 게 아니었다. 30분 뒤 12명의 병사들은 진흙탕이 된 연병장 바닥에서 덜덜 떨고 있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거만한 눈빛은 공포와 후회로 바뀌어 있었다. 개 중에는 울음을 터뜨리며 잘못했습니다를 연발하는 녀석도 있었다. 미선은 물을 끄고 그들 앞에 섰다. 그녀 역시 물에 젖어 있었지만 추위 따위는 느껴지지 않는 듯 했다. 기억해라. 오늘 너희가 겪은 건 육체적인 고통일 뿐이야. 하지만 너희가 준우 가슴에 새긴 글씨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영혼의 상처다. 미선은 주머니에서 젖은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입에 물었다. 라이터가 젖어 불이 붙지 않자 신경질적으로 던져버렸다. 앞으로 조사받으면서 거짓말 한마디라도 더 보태면 그땐 이 정도에서 안 끝난다.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너희 인생을 아주 잘게 씹어먹어줄 테니까. 그때 위병소 쪽에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경찰차 2대와 검은색 세단 1대가 부대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김철수 병장의 엄마가 부른 지원군이 도착한 것이다. 같은 시각 부대 상황실 앞. 검은색 그랜저에서 내린 남자는 안경을 쓴 날카로운 인상의 중년이었다. 서울지검 부장검사 강동우. 김철수 병장의 아버지였다. 그 뒤로 관할 경찰서장과 형사들이 따라 내렸다. 누구야? 감히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을 폭행한 민간인이. 강 부장 검사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했다. 그는 대대장을 보자마자 삿대질을 해댔다. 마 중령, 당신 미쳤어? 민간인이 부대를 휘젓고 다니는데 구경만 하고 있어? 이거 직무유기야. 당장 저 여자 체포해. 마석구 대대장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다. 왼쪽에는 특전사 출신 미친 호랑이, 오른쪽에는 검찰이라는 하이에나. 연병장에 있던 미선이 천천히 그들 쪽으로 걸어왔다.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났다. 아, 그쪽이 귀한 아들 애비 되시는구만. 뭐? 애비? 이 여자가 못 배운 티를 내는군. 당신이 박미선인가?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서장님, 뭐 하십니까? 수갑 채우세요. 경찰서장이 곤란한 표정으로 머뭇거리다 형사들에게 눈짓했다. 형사 2명이 미선에게 다가왔다. 박미선 씨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기물 파손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철컥. 차가운 수갑이 미선의 손목에 채워졌다. 미선은 반항하지 않았다. 그저 강 부장검사를 빤히 쳐다볼 뿐이었다. 강동우 부장검사. 자식 농사 참 잘 지으셨어. 아비는 법으로 사람을 죽이고 아들은 칼로 사람을 죽이려 하고. 집안 내력인가? 닥쳐. 어디서 주둥아리를 놀려? 끌고 가. 강 부장검사는 아들 김철수가 젖은 채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분노가 극에 달해 있었다. 미선이 형사들에게 끌려가려는 찰나 그녀가 입을 열었다. 잠깐. 미선이 멈춰섰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어둠이 깔린 위병소 쪽을 바라보았다. 손님이 더 오셨네. 모두의 시선이 위병소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헤드라이트 불빛 여러 개가 부대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경찰차도 군용차도 아니었다. 오래된 봉고 트럭, 퀵서비스 오토바이, 배달용 다마스, 그리고 흙먼지를 뒤집어 쓴 덤프트럭 1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의 차량 행렬이 연병장으로 밀고 들어왔다. 끼익. 차량들이 강 부장검사의 차와 경찰차를 에워싸며 멈춰섰다. 봉고 트럭 문이 열리고 허름한 작업복을 입은 배불뚝이 아저씨가 내렸다. 손에는 거대한 렌치가 들려 있었다. 퀵서비스 오토바이에서는 헬멧을 쓴 날렵한 체구의 라이더가 내렸다. 다마스에서는 앞치마를 두른 백발의 할머니가 내렸는데 그녀의 손에는 횟집에서 쓰는 사시미 칼집이 들려 있었다. 마지막으로 덤프트럭에서는 팔뚝에 문신이 가득한 거구의 사내가 뛰어내렸다. 뭐야? 당신들 뭐야? 강 부장검사가 당황해서 소리쳤다.
배불뚝이 아저씨가 작업복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담배를 꺼내 물며 미선에게 다가갔다. 야, 박미선. 너는 꼭 사고를 쳐도 스케일 크게 치더라. 오리백숙이나 팔 것이지 왜 여기서 물놀이를 하고 있어? 미선이 피식 웃었다. 왔냐? 장판석. 그는 전직 707 폭파 주특기, 현직 서울 을지로 설비업체 사장 장판석이었다. 오토바이 헬멧을 벗은 라이더는 여성이었다. 눈가에 주름이 있었지만 날카로운 눈매는 여전했다. 전직 707 저격수, 현직 퀵서비스 기사 이영희. 언니, 전화 받자마자 부산에서 쏘고 왔어. 근데 이 짭새들은 뭐야? 언니한테 은팔찌를 채웠네. 손목 날아가고 싶나. 이영희가 형사들을 노려보자 형사들이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살기. 진짜 살기였다. 횟집 할머니 전직 707 대테러 협상 전문가이자 암살 특기였던 김말순 여사가 혀를 찼다. 쯧쯧. 젊은 놈들이 할 짓이 없어서 애 엄마를 괴롭혀? 검사 양반, 당신이 여기 대장이야? 강 부장 검사는 기가 찼다. 웬 오합지졸 같은 노인네들이 몰려와서 행패를 부리는가 싶었다. 이것들이 단체로 미쳤나? 서장. 뭐해? 전부 다 체포해. 특수공무집행방해다. 경찰들이 진압봉을 꺼내 들고 포위망을 좁혀왔다. 그때 덤프트럭을 몰고 온 거구 전직 707 무술 교관이자 현직 도축업자 마동칠이 코웃음을 쳤다. 어이 형씨들. 우리 건드리지 마. 우리 연금 받는 사람들이라 잃을 거 없어. 그리고 마동칠이 미선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거 당장 안 풀면 내 트럭으로 니들 경찰차 싹 다 밀어버린다. 이 깡패 새끼들이. 강 부장 검사가 소리를 지르는 순간 장판석이 들고 있던 렌치로 강 부장 검사의 그랜저 헤드라이트를 박살내버렸다. 쨍그랑. 아이고 손이 미끄러졌네. 장판석이 능청스럽게 말했다. 정적이 흘렀다. 이건 장난이 아니었다. 미선이 수갑찬 손을 들어보이며 말했다. 강동우 씨. 내 친구들이 좀 거칠어. 그러니까 좋게 말할 때 우리 준우 병원으로 옮길 구급차나 불러. 그리고 당신 아들 영창 보낼 준비하고. 웃기지 마. 너희들 내가 다 감방에 쳐넣을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강 부장 검사가 악을 썼다. 그때 미선의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미선은 수갑을 찬 채로 힘들게 전화를 받았다. 네, 박미선입니다. 박미선 씨. 나 국방부 장관이네. 굵직한 목소리. 스피커폰이 아니었지만 주변이 너무 조용해서 강 부장 검사 귀에도 그 소리가 들렸다. 아, 장관님. 안녕하셨습니까? 20년 전 대테러 훈련 때 뵙고 처음이네요. 자네가 철원에서 난리치고 있다는 보고 받았어. 3군 사령관이 어찌나 닥달을 하던지. 근데 자네가 건드린 상대가 부장검사라며? 네. 지금 제 앞에 서서 침 튀기고 계십니다. 강 부장검사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다. 국방부 장관? 설마 진짜? 바꿔줘봐. 미선이 폰을 강 부장검사 얼굴에 들이밀었다. 받으시죠. 국방부 장관님이십니다. 강 부장검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받았다. 여보세요? 저 서울지검 강동우 부장입니다만. 강 부장. 나 국방장관 김기석이요. 자네 지금 군부대 안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지휘권 침해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사실인가? 아, 아닙니다, 장관님. 그게 아니라 제 아들이 폭행을 당해서. 당신 아들이 피해자 가슴에 칼로 글씨 새긴 건 알고 있고, 내가 지금 보고서 받아보고 손이 떨려서 결재를 못하겠는데. 감히 신성한 군대에서 동료를 고문해? 자네 검사 옷 벗고 싶어? 그게 무슨. 지금 당장 철수해.
그리고 자네 아들 헌병대로 넘겨. 경찰 개입시키지 말고 군법대로 처리한다. 만약 거기서 박미선 씨 털끝 하나라도 더 건드리면 내가 직접 대통령님께 보고하고 자네 직권남용으로 수사 의뢰할 거야. 알았나? 전화가 뚝 끊겼다. 강 부장검사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미선을 보았다. 미선은 여전히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주변에 있던 늙은 사자들이 낄낄거리며 웃었다. 검사 양반 오줌 지렸어? 바지 색깔이 변하는데? 장판석이 놀려댔다. 강 부장검사는 입술을 깨물었다. 자존심이 짓밟혔지만 국방부 장관까지 나선 마당에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다. 게다가 눈앞에 있는 이 정체불명의 중년들, 풍기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았다. 가자. 강 부장검사가 소리쳤다. 아빠, 나 여기 두고 가. 나 좀 꺼내줘. 김철수 병장이 울부짖었지만 강 부장검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찌그러진 차에 올라탔다. 경찰들도 슬금슬금 눈치를 보며 철수했다. 형사가 떨리는 손으로 미선의 수갑을 풀어주었다. 죄송합니다. 수갑이 풀리자 미선은 손목을 돌리며 아들을 향해 뛰어갔다. 의무대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준우야. 미선이 구급차 문을 열었다. 준우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얕은 숨을 쉬고 있었다. 엄마. 그래, 엄마 여기 있어. 이제 다 끝났어. 나쁜 놈들 다 혼내줬어. 미선이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때 밖에서 대기하던 늙은 사자들이 구급차 주위로 모여들었다. 언니, 이 애가 준우야? 많이 컸네. 이영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준우야, 삼촌 왔다. 옛날에 너 기저귀 갈아주던 판석이 삼촌 기억나냐? 장판석이 코를 훌쩍였다. 겉모습은 거친 아저씨들이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따뜻한 미선의 전우들이었다. 이제 병원으로 가자. 서울 제일 좋은 병원으로 옮길 거야. 내가 아는 병원장 있어. 김말순 여사가 어딘가로 전화를 걸며 말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구급차 문이 닫히고 차가 출발했다. 미선의 모하비는 박살났기에 그녀는 장판석의 봉고 트럭 조수석에 올라탔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부대 정문이 보였다. 그곳에는 멍하니 서 있는 대대장과 헌병들에게 끌려가는 김철수 일당의 모습이 작게 보였다. 미선아, 근데 그거 아냐? 운전대를 잡은 장판석이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물었다. 뭐? 강동우 그 검사놈. 눈빛이 아직 안 죽었더라. 분명히 보복 들어올 거다. 이대로 물러날 놈이 아니야. 미선이 차창에 머리를 기대며 눈을 감았다. 피로가 몰려왔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알아. 오라고 해. 그녀가 눈을 번쩍 떴다. 지옥이 어떤 곳인지 확실하게 가르쳐 줄 테니까. 우린 아직 은퇴 안 했어. 작전은 이제 시작이야. 밤하늘을 가르는 봉고 트럭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뚫고 서울을 향해 질주했다. 50대 아줌마들의 반란, 아니 전쟁은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이었다.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 중환자실 대기실. 속보입니다. 어제 오후 강원도 철원의 한 육군 부대에서 충격적인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벽걸이 TV에서 앵커의 건조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병원 대기실 의자에 앉아있던 박미선은 핏기 없는 얼굴로 화면을 올려다보았다. 50대 여성 박 모 씨가 군부대 위병소를 차량으로 돌진해 파괴하고 부대 내에서 다수의 장병을 집단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 씨는 특수부대 출신으로 알려졌으며 아들의 군 생활 문제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화면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미선의 얼굴과 박살난 위병소 차단기,
그리고 멍이 든 채 휠체어를 타고 나오는 김철수 병장의 연출된 모습이 자료 화면으로 나가고 있었다. 아들이 적응을 못해서 제가 챙겨준 건데. 흑흑. 갑자기 들어오셔서 저를 마구 때리셨어요. 김철수 병장의 가증스러운 인터뷰가 이어졌다. 그 옆에는 목에 깁스를 한 강동우 부장검사가 침통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공권력이 무너진 현장입니다.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테러에 준하는 중범죄로 보고 엄정 수사할 것입니다. 우득. 미선이 쥐고 있던 종이컵이 구겨졌다. 언니 저거 봐. 저 새끼들 작전 짰네. 옆에 앉아있던 이영희 전직 저격수가 껌을 씹으며 비소를 날렸다. 언론 통제 들어간 거지. 군대 내 가혹행위 이야기는 쏙 뺐잖아. 적응 못한 관심병사와 미친 헬리콥터 만프레임. 전형적인 수법이야. 그때 미선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식당 주방 이모였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구청 위생과랑 세무서에서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뭐라고? 위생 점검한다고 주방 다 뒤집어 엎고 세무조사 나온다고 장부 다 압수해 갔어요. 지금 가게 앞에 기자들도 와서 진을 치고 있어요. 영업 정지 때린대요. 미선은 눈을 감았다. 강동우 부장검사. 이 남자는 생각보다 빠르고 비열했다. 자신이 병원에 발이 묶인 사이 삶의 터전인 식당을 공격하고 여론을 조작해 자신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것이다. 이모 미안해. 일단 문 닫고 다들 퇴근해. 내가 해결할게. 전화를 끄는 미선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아까까지는 아들을 걱정하는 엄마의 눈이었지만 지금은 작전 지도를 펼쳐든 지휘관의 눈이었다. 영희야. 애들 불러. 누구? 판석이 오빠랑 동칠이 오빠? 아니. 걔네들은 힘쓰는 애들이고. 지금 필요한 건 그게 아니야. 미선은 유리창 너머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들 준우를 바라보았다. 가슴에 붕대를 감고 잠든 아들의 얼굴. 강동우가 법과 언론으로 조진다면 우리는 그림자로 조진다. 망원들 소집해. 망원? 설마. 인사동 박 영감이랑 청계천 김 사장? 그래. 현역 때 우리 정보망이었던 양반들. 은퇴하고 심심해서 몸이 근질근질할 거야. 그리고 미선이 입가에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강동우 와이프랑 내연녀 뒷조사부터 시작해. 분명히 구린 구석이 있어. 김말순 언니한테 연락해서 강동우가 다니는 룸살롱, 골프장 리스트 뽑으라고 해. 이영희가 씩 웃으며 헬멧을 집어들었다. 오케이. 접수. 그 검사 양반 잘못 건드렸어. 대한민국 아줌마들의 정보력이 국정원보다 무섭다는 걸 보여줘야지. 같은 시각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실. 하하. 꺼 보십시오. 여론은 금방 뒤집힙니다. 강동우 부장검사는 소파에 앉아 와인을 흔들고 있었다. 앞에는 넙죽거리는 태도의 신문사 국장이 앉아 있었다. 국장님 덕분입니다. 그 미친 개 아줌마 이제 동네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닐 겁니다. 아들놈도 군대 다시 가긴 글렀고 정신병동이나 가야지. 그나저나 부장님 국방부 장관 쪽은 괜찮으십니까? 아, 그 꼰대? 퇴임 얼마 안 남아서 힘없어요. 그리고 제가 쥐고 있는 장관님 약점도 하나 있어서 더 이상 개임 못할 겁니다. 이번 기회에 그 특수부대 출신들 싹 다 잡아들여서 반정부 단체 비슷한 걸로 엮어버릴까 생각 중입니다. 강동우는 몰랐다. 자신의 사무실 창문 밖 1km 떨어진 빌딩 옥상에서 이영희가 고성능 망원 렌즈로 자신의 입모양을 읽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마시는 와인병의 라벨까지 선명하게 찍히고 있다는 것을. 서울 중구 을지로 허름한 철공소 골목. 밤 10시.
셔터가 내려진 철공소 안쪽 깊숙한 곳, 장판석 설비 간판이 달린 사무실에 묘한 조합의 인물들이 모여 있었다. 식탁 위에는 족발과 소주 대신 서울 시내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강동우 부장검사의 사진과 그 주변 인물들의 신상 명세서가 붙어있는 화이트보드가 놓여 있었다. 박미선은 검은색 터틀넥에 가죽 재킷을 입고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그녀의 곁에는 삼장에서 활약했던 늙은 사자들 외에도 새로운 얼굴들이 있었다. 백발이 성성한 박영감 70대, 전직 정보사 공작관, 현직 인사동 고미술품 중개상과 김 사장 60대, 전직 기무사 도청 전문가, 현직 세운상가 전자제품 수리공이었다. 자, 브리핑 시작한다. 미선이 지휘봉으로 강동우의 사진을 때렸다. 타겟은 강동우. 서울지검 부장검사. 겉으로는 청렴 결백 정의의 사도인 척하지만 뒤로는 스폰서 끼고 온갖 비리는 다 저지르는 놈이야. 현재 확인된 팩트는 두 가지다. 미선이 사진 두 장을 붙였다. 첫째, 강남구 논현동의 고급 룸살롱 시크릿. 여기가 강동우의 아지트야. 일주일에 2번 여기서 스폰서 건설사 사장들을 만난다. 둘째, 내연녀. 20대 초반의 모델 지망생인데 강동우가 압구정동에 오피스텔을 얻어줬어. 어우, 더러운 새끼. 아들 교육이나 똑바로 시킬 것이지. 김말순 여사가 혀를 찼다. 그녀는 오늘 청소부 복장을 하고 있었다. 말순 언니. 언니 임무가 제일 중요해. 알아, 기집애야. 내일부터 그 시크릿 룸살롱 주방 보조로 들어간다. 내가 회 뜨는 솜씨는 인류잖아. 안주 접시 나르면서 도청기 심어놓고 올게. 좋아. 김 사장님은 도청 주파수 맞춰주시고. 판석이랑 동칠이는 내일 세무서장 찾아가. 장판석이 렌치를 만지작거리며 물었다. 세무서장? 그 양반은 왜? 그냥 가서 확 담가버려? 아니, 폭력은 안 돼. 우리는 지금부터 지능범이야. 세무서장이 강동우 사주받고 우리 가게 턴 거잖아. 그 세무서장이 비자금 관리하는 장부를 찾아와. 분명히 사무실 금고나 비밀 장부에 있을 거야. 금고 따는 건 내 전공이지. 동칠이가 경비 서고 내가 딴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이고 마지막으로 이영희를 보았다. 영희야. 너는 강동우 아들 김철수 병장을 맡아. 그 새끼 병원에 입원해 있잖아. 헌병대가 지키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헌병대 눈피해서 김철수가 병실에서 폰으로 친구들한테 자랑하는 거, 낄낄거리는 거, 그거 녹화해. 나 연기 잘하지 않냐? 그 아줌마 X 됐다. 이런 소리 하는 거 하나만 따면 게임 끝이야. 오케이. 병원 건너편 건물 옥상 섭외해놨어. 내 렌즈 성능 알지? 땀구멍까지 찍어올게. 미선의 눈이 빛났다. 작전명 시장통. 우리의 무대는 이제 전장이 아니라 이 더러운 서울 바닥이야. 가장 낮고 가장 더럽고 가장 시끄러운 곳에서 놈의 목을 조인다. 개시. 3일 뒤 강남 고급 룸살롱 시크릿. 아이고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마담이 호들갑을 떨며 강동우를 VIP 룸으로 안내했다. 강동우는 거만하게 자리에 앉아 넥타이를 풀었다. 맞은편에는 건설사 사장이 돈 봉투가 두툼하게 든 쇼핑백을 밀어놓았다. 이번에 재개발 건 잘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 영향 평가 때문에 골치가 아파서. 아, 김 사장. 걱정 마. 내가 환경부 국장한테 전화 한 통 넣어놨어. 그나저나 그 특수부대 아줌마 사건은 좀 잠잠해졌나? 그럼요. 인터넷 보니까 아줌마 욕으로 도배가 됐던데요. 아드님 연기가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하하. 강동우가 껄껄 웃으며 양주잔을 비웠다. 그때 문이 열리고 구부정한 허리에 주방 아줌마가 들어왔다. 김말순이었다. 그녀는 큼지막한 모둠의 접시를 테이블 중앙에 내려놓았다.
맛있게 드세요. 오늘 들어온 자연산 도미입니다. 김말수는 접시를 내려놓으며 테이블 밑바닥에 껌딱지처럼 생긴 초소형 도청기를 능숙하게 붙였다. 그리고 나가는 척하며 슬쩍 강동우의 재킷 안주머니에 꽂힌 만년필을 훔쳐봤다. 몽블랑 한정판. 저거 뇌물 받은 거네. 김말순이 방을 나가자마자 인근에 주차된 봉고차 안에서 김 사장이 헤드셋을 쓰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녹음 시작합니다. 음질 아주 깨끗하네요. 스피커를 통해 강동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내가 이번에 그 아줌마 콩밥 먹이고 나면 정계 진출할 거야. 공천권 따내려면 돈이 좀 더 필요한데, 김 사장. 이번에 10장 더 준비해. 10억이요? 왜? 싫어? 그럼 재개발권 엎어버리고. 이 모든 대화가 실시간으로 저장되고 있었다. 같은 시각 병원 건너편 옥상. 이영희는 셔터를 누르고 있었다. 병실 창가에 기대선 김철수 병장이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렌즈에 잡혔다. 야, 내가 목에 깁스한 거 봤냐? 쩔지? 사실 하나도 안 아파. 그 아줌마가 나 때릴 때 할리우드 액션 좀 했지. 우리 아빠가 다 알아서 한대. 나 곧 의가사 제대할 수도 있어. 게이득. 영희는 픽 웃으며 파일을 전송했다. 철수야, 너는 데뷔하자마자 은퇴다. 서울 용산구 하얏트 호텔 그랜드 볼룸.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대한민국 법조계와 정재계 인사들이 모여 있었다. 오늘은 정의와 법치 실현을 위한 검찰 가족의 밤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다. 강동우 부장검사는 오늘의 주인공이었다. 그는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말끔한 턱시도 차림의 그는 세상에서 가장 정의로운 사람처럼 보였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최근 공권력을 위협하는 불법 폭력 사태가 빈번합니다. 저 강동우는 그 어떤 타협도 없이 법의 원칙을 지키며 이 사회의 정의를. 그때였다. 행사장 뒤편의 거대한 문이 쾅 하고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뒤로 쏠렸다. 그곳에는 드레스를 입은 박미선이 서 있었다. 하지만 일반적인 드레스가 아니었다. 검은색 정장 스타일에 가슴에는 707 특수임무단 배지가 달려 있었고 한 손에는 마이크를 들고 있었다. 그녀의 뒤로는 정장을 차려입은 늙은 사자들이 호위하듯 서 있었다. 장판석, 마동칠, 이영희, 김말순. 그들의 포스는 경호원들을 압도했다. 강동우 부장검사님. 정해. 법치? 걔가 웃겠네요. 미선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행사장에 울려 퍼졌다. 강동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저 여자 뭐야? 당장 끌어내. 경호원들이 달려들었다. 하지만 마동칠과 장판석이 앞으로 나섰다. 마동칠이 달려오는 경호원의 멱살을 잡아 한 손으로 들어올려 옆으로 던져버렸다. 장판석은 다가오는 다른 경호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귓가에 속삭였다. 얌전히 있어라. 월급 200 받고 뼈 부러지면 손해잖아. 순식간에 경호원 넷이 제압당했다. 행사장은 비명과 웅성거림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미선은 당당하게 레드카펫을 밟으며 연단으로 걸어갔다. 여러분, 지금 강동우 씨가 말하는 정의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선이 손짓하자 김 사장이 행사장 빔 프로젝터 시스템을 해킹해 화면을 띄웠다. 화면 1 룸살롱에서 돈 봉투를 받으며 10억 더 내놔라고 협박하는 강동우의 영상. 화면 2 병실에서 춤추며 할리우드 액션 게이득이라고 낄낄거리는 아들 김철수의 영상. 화면 3 세무서장이 작성한 강동우 부장검사 상남 내역 비밀 장부 사본. 행사장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가 곧이어 경악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이번에는 강동우를 향해서였다. 이거 조작이야. 딥페이크야. 꺼. 당장 안 꺼.
강동우가 발악하며 스크린을 가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미선은 연단 바로 앞까지 다가가 강동우와 마주 섰다. 강동우. 내가 내 가게 부수고 나를 미친 여자로 만든 건 참을 수 있어. 하지만 미선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내 아들이 군대에서 흘린 피눈물을 내 아들이 춤추며 조롱하게 만든 건 용서 못해. 넌 오늘부로 검사 옷 벗는 게 아니라 죄수복 입게 될 거야. 죽여버릴 거야. 이성을 잃은 강동우가 와인병을 들고 미선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미선에게 그는 너무 느렸다. 미선은 가볍게 그의 팔을 쳐내고 턱을 걷어올렸다. 뻑. 강동우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뒤로 나동그라졌다. 앞니 두 개가 샹들리에 불빛을 받으며 허공을 날았다. 이건 내 아들이 당한 커터 칼 상처값이다. 그때 행사장 입구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강동우가 부른 경찰이 아니었다. 최철호 준이와 함께 들어온 것은 국방부 합동조사단과 대검찰청 감찰부 요원들이었다. 강동우 부장검사. 뇌물수수, 직권남용, 병역비리 은폐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감찰부 검사가 영장을 들이밀었다. 쓰러져 있던 강동우는 피 묻은 입으로 웅얼거렸다. 말도 안 돼. 내가 누군데? 배후가 누군지 알아? 그가 끌려나가면서 미선을 노려보았다. 박미선. 내가 이긴 것 같지? 천만에. 너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어. 그분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강동우는 질질 끌려나갔다. 행사장은 난장판이 되었지만 미선과 그녀의 동료들은 당당히 그 한복판에 서 있었다. 장판석이 넥타이를 풀며 웃었다. 이야, 속이 다 시원하네. 근데 미선아, 저놈이 말한 그분은 또 뭐냐? 찝찝하게. 미선은 헝클어진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답했다. 몰라. 누가 나오든 상관없어. 내 가족 건드리면 대통령 하랩이라도 박살낼 거니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행사장을 빠져나갔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경고하고 있었다. 강동우는 꼬리일 뿐 진짜 괴물은 아직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다는 것을. 새벽 2시 서울 종로구 인사동 박영감의 골동품 가게 지하. 강동우 부장검사가 체포된 날 밤 승리의 축배를 들기에는 공기가 너무 무거웠다. 미선과 동료들은 안전 가옥인 인사동 골동품 가게 지하 벙커에 모여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강동우의 비밀 장부에서 복사한 USB와 암호가 풀린 파일들이 띄워져 있었다. 박영감 전직 정보사 공작관이 돋보기를 쓰고 모니터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선아, 우리가 벌집을 건드린 게 아니야. 이건 핵폭탄 스위치를 눌렀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강동우는 하수인에 불과해. 이 뇌물 장부의 최종 종착지, 그리고 강동우가 뒤를 봐주던 그 스폰서 말이다. 이름이 오필상이야. 오필상.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미선의 뇌리에 잊고 있었던 10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대한민국 최대 방위산업체 태성 디펜스의 회장. 겉으로는 애국 기업가지만 뒤로는 불량 무기를 납품하고 군 장성들과 카르텔을 형성해 천문학적인 세금을 빼돌리는 방산 비리의 몸통. 태성 디펜스. 우리 준우가 입은 그 군복, 뚫리는 방탄조끼 만든 그 회사 아니야? 장판석이 주먹을 꽉 쥐었다. 맞아. 강동우가 덮어준 사건들이 전부 태성 디펜스 납품 비리였어. 불량 방탄 헬멧 때문에 훈련 중에 병사가 죽었는데 자살로 조작한 사건도 있었고, 강동우가 그걸 막아주는 대가로 받은 돈이 수백억이야. 그때였다. 지하 벙커의 전등이 깜빡거리더니 팟 하고 꺼졌다.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다. 뭐야? 정전이야? 쉿. 미선이 낮은 목소리로 동료들을 제지했다. 그녀의 동물적인 감각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냄새가 났다.
아주 익숙하고 비릿한 냄새. 화약 냄새가 아니라 살 타는 냄새와 소음기 냄새였다. 치익 환풍구를 통해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최루가스가 아니었다. 신경가스였다. 방독면, 다들 엎드려. 미선이 소리치며 젖은 수건으로 입을 막았다. 그 순간 지상의 가게 문이 소리 없이 열리는 진동이 느껴졌다. 군화 발소리가 아니었다. 고무 밑창을 댄 특수부대용 전술화 소리였다. 놈들은 깡패가 아니었다. 프로였다. 오필상이 키우는 사설 용병대야. 블랙 스파이더. 전직 특수부대 불명의 전역자들로만 구성된 인간 병기들이다. 마동칠이 입을 막은 채 쇠파이프를 집어들었다. 늙은이들이라고 무시하나 본데 현역대랑 은퇴 후랑 뭐가 다른지 보여줘야겠군. 쾅! 지하문이 폭파되며 섬광탄이 터졌다. 눈을 뜰 수 없는 백색의 빛. 그 사이로 방독면과 검은색 전술 장비를 착용한 괴한 5명이 난입했다. 그들의 손에는 소음기가 장착된 기관단총과 단검이 들려 있었다. 죽여. 증거물 회수하고. 선두에 선 용병 대장의 차가운 명령.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다. 이곳은 정보사 출신 박영감의 안방이라는 것을. 이놈들아, 남의 집에 신발 신고 들어오면 쓰나. 박영감이 벽에 붙은 두꺼비집 스위치를 내리는 순간 지하 창고 바닥이 꺼지며 용병 2명이 함정으로 떨어졌다. 으악! 나머지 3명이 당황하는 틈을 타 어둠 속에서 이영희의 비수가 날았다. 용병 하나의 손목에 정확히 칼이 꽂혔다. 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케으!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마동칠이 황소처럼 돌진해 남은 용병을 벽으로 밀어붙였다. 우지끈 갈비뼈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마지막 남은 용병 대장이 단검을 뽑아 미선을 향해 달려들었다. 빠르고 날카로운 동작. 하지만 미선은 피하지 않았다. 30년 전 대테러 부대에서 수천 번 연습했던 크라브 마가 근접 격투술가 몸에 배어 있었다. 용병의 칼을 손등으로 쳐내고 그대로 팔을 감아 꺾은 뒤 무릎으로 턱을 올려쳤다. 퍽! 용병 대장이 공중에 붕 떴다 바닥으로 처박혔다. 미선은 쓰러진 대장의 멱살을 잡고 방독면을 벗겨냈다.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였다. 누가 보냈어? 오필상이지? 남자는 피 섞인 침을 뱉으며 비웃었다. 아줌마. 우리만 온 줄 알아? 지금 당신 아들 병원에도 한 팀 갔어. 그 말에 미선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준우. 미선이 가장 두려워하던 상황이었다. 이 개자식들이. 미선은 용병 대장을 기절시키고 소리쳤다. 판서가. 차 대기시켜. 서울 대병원으로 간다. 영희야, 병원에 있는 헌병대한테 연락해. 아니, 헌병대도 한패일 수 있어. 경찰에 신고해. 일행은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지상으로 뛰쳐나갔다. 인사동 골목을 뚫고 달리는 봉고 트럭 안에서 미선은 기도했다. 제발 준우야. 버텨라. 엄마가 가고 있어. 새벽 3시 30분 서울대학교병원 VIP 병동. 미선 일행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한바탕 난리가 난 뒤였다. 하지만 다행히 준우는 무사했다. 뜻밖의 조력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병실 앞 복도에는 건장한 덩치의 사내들이 용병들과 뒤엉켜 쓰러져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벽에 기대어 담배를 피우려다 간호사에게 제지당하고 있었다. 놀랍게도 그는 김철수 병장의 아버지 강동우 전 부장검사가 고용한 사설 경호원들이 아니었다. 쓰러진 용병들 사이로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삼장에서 미선에게 참교육을 당했던 장판석의 후배들을지로 철공소 직원들과 미선이 예전에 도와줬던 동네 시장 상인회의 청년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휠체어를 탄 김철수 병장이 서 있었다.
아니, 떨고 있었다. 엄마, 나 무서워. 철수야, 괜찮니? 이영희가 놀라 다가갔다. 상황은 이랬다. 용병들이 병실을 습격했을 때 옆 병실에 입원해 있던 김철수 병장이 화장실에 가다가 그들을 목격하고 비명을 질러 사람들을 깨운 것이다. 그리고 미선이 미리 심어둔 시장통 청년들이 몸으로 막아낸 것이다. 미선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준우의 병실로 들어갔다. 준우는 잠들어 있었지만 미세하게 손가락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때 박영감에게 전화가 왔다. 미선아, 놈들의 본거지를 찾았다. 오필상이 오늘 새벽 인천항을 통해 해외로 도주하려고 한다. 비자금과 핵심 기술이 담긴 서버를 컨테이너에 싣고 나간다는 첩보다. 미선은 병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피와 그을음으로 얼룩진 얼굴. 놓치면 안 돼. 놈이 나가면 영원히 못 잡아. 그리고 제2, 제3의 준우가 또 생길 거야. 미선은 동료들을 돌아보았다. 모두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다. 마지막이다. 인천으로 간다. 새벽 5시 인천항 제4부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빗줄기 사이로 괴물처럼 서 있었고 수백 개의 컨테이너가 미로처럼 쌓여 있었다. 부두 끝자락 태성 해운 마크가 찍힌 화물선 한 척이 출항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앞에는 검은색 세단들과 무장한 용병 수십 명이 경계를 서고 있었다. 미선과 늙은 사자들은 컨테이너 박스 위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적 병력 약 30명. 무장은 자동소총. 우리는 권총 몇 자루랑 사시미, 칼, 몽키 스패너가 전부네. 장판석이 헛웃음을 지었다. 전면전은 불가능해. 게릴라전으로 간다. 미선이 지시를 내렸다. 판석이는 변전실 폭파해서 어둠을 만들어. 영희는 크레인 위에서 저격 지원. 동칠이랑 말순 언니는 배 뒤쪽으로 돌아가서 퇴로 차단해. 나는 미선이 밧줄을 고쳐 매며 오필상이 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리무진을 노려보았다. 회장님 목을 따라간다. 쾅! 천둥 소리와 함께 장판석이 설치한 폭발물이 터졌다. 부두의 가로등이 일제히 꺼졌다. 칠흑 같은 어둠. 적 습격이다. 사격 개시. 용병들이 허공을 향해 총을 난사했다. 빗소리와 총소리가 뒤섞인 혼란의 도가니. 그 어둠 속을 미선이 질주했다. 빗줄기를 가르는 흑표범처럼 컨테이너 사이를 뛰어넘고 바닥을 구르며 적의 시야를 피했다. 타탕. 이영희의 저격총이 불을 뿜을 때마다 서치라이트를 든 용병들이 하나씩 쓰러졌다. 마동칠은 도축용 칼을 들고 근접해오는 적들을 제압했다. 살생은 피했지만 다시는 총을 잡지 못하게 팔다리를 부러뜨렸다. 미선은 드디어 오필상의 리무진 앞에 도달했다. 차 문을 열려는 순간 운전석에서 거구의 경호 실장이 튀어나왔다. 어디서 쥐새끼가. 경호 실장의 주먹이 미선의 복부를 강타했다. 컥. 미선이 빗물 고인 바닥에 뒹굴었다. 갈비뼈가 욱신거렸다. 체급 차이가 너무 컸다. 경호 실장이 쓰러진 미선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죽어라. 숨이 막혀왔다. 눈앞이 흐려졌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흘러내렸다. 여기서 끝인가? 준우야. 그때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엄마. 살려줘. 아니다. 아들을 살려야 한다. 내가 죽으면 아들도 죽는다. 미선은 바닥을 더듬었다. 손에 잡히는 차가운 금속. 30년 된 지포 라이터였다. 그녀는 라이터를 켜서 경호 실장의 눈에 갖다 댔다. 으악. 경호 실장이 눈을 감싸 쥐며 물러났다. 그 틈을 타 미선이 일어나 돌려차기를 날렸다. 경호 실장이 나가떨어졌다.
미선은 헐떡이며 리무진 뒷문을 열어젖혔다. 그곳에는 고급 양복을 입은 노신사 오필상 회장이 금괴 가방을 껴안고 벌벌 떨고 있었다. 오지 마. 돈 줄게. 얼마면 돼? 100억? 200억? 미선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차갑게 웃었다. 돈? 그딴 종이 쪼가리 필요 없어. 당신이 훔쳐간 건 돈이 아니라 이 나라 청년들의 목숨이야. 미선은 오필상의 멱살을 잡고 차 밖으로 끌어냈다. 빗속으로 끌려 나온 회장은 처량한 늙은이일 뿐이었다. 이거 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없으면 국방부도 없어. 그래. 그러니까 당신을 없애야 국방부가 새로 태어나지. 그때 사이렌 소리가 부두를 포위했다. 이번에는 진짜 경찰과 군 검찰 합동수사단이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보낸 특수임무대 헬기가 상공을 맴돌았다. 서치라이트가 미선과 오필상을 비췄다. 미선은 오필상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두 손을 들었다. 임무 완료. 어둠 속에서 동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 미선의 뒤에 섰다. 피투성이가 된 늙은 사자들. 그들의 모습은 그 어떤 영화의 주인공보다 숭고하고 아름다웠다. 사건 종결 일주일 후 서울대학교 병원. 세상은 뒤집혔다. 오필상 회장의 체포와 함께 태성 디펜스의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불량 방탄복 리콜 명령이 떨어졌고 연루된 군 장성들과 정치인들이 줄줄이 구속되었다. 뉴스는 연일 50대 여전사의 활약을 대서특필했다. 하지만 미선은 인터뷰를 거절했다. 그녀의 싸움은 세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구하는 것이었으니까. 병실 문을 열자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는 준우가 보였다. 붕대는 많이 풀렸지만 가슴의 흉터는 여전히 붉게 남아 있었다. 준우야. 준우가 고개를 돌렸다. 엄마를 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예전에 어리고 약한 아들의 눈빛이 아니었다. 존경과 미안함 그리고 사랑이 담긴 눈빛. 엄마, 밥은 먹었어? 미선이 사과를 깎으며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응. 엄마 뉴스 봤어. 엄마가 나 때문에. 준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미안해 엄마. 내가 바보 같아서. 내가 못나서 엄마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미선은 깎던 사과를 내려놓고 준우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굳은 살 박인 엄마의 손이 곱고 여린 아들의 손을 감쌌다. 준우야. 엄마 봐. 미선이 준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가 못난 게 아니야. 세상이 못된 거야. 내가 약한 게 아니야. 그놈들이 비겁한 거야. 너는 버텼잖아.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엄마한테 전화해줬잖아. 그것만으로도 너는 이미 용감한 군인이야. 준우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는 내가 부끄럽지 않아? 다른 애들은 잘만 하는데. 나는. 누가 그래? 누가 널 부끄러워해? 미선이 준우를 품에 안았다. 엄마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 대통령 상을 받은 것보다 707 특임대 전설이 된 것보다 김준우의 엄마라는 사실이 제일 자랑스러워. 그러니까 기죽지 마. 그 흉터, 부끄러운 상처 아니야. 내가 살아남았다는 훈장이야. 준우는 엄마의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미선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참아왔던 긴장과 두려움이 아들의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 했다. 병실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장판석, 이영희, 김말순, 마동칠이 코끝을 찡긋하며 돌아섰다. 아이고, 눈에 먼지가 들어갔나? 왜 자꾸 물이 나오냐? 장판석이 눈가를 훔쳤다. 가자. 우리 할 일은 끝났어. 이제 밀린 오리백숙 장사나 하러 가야지. 김말순 여사가 쿨하게 말했다. 3개월 뒤 재판정.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피고인석에는 김철수 가해 병사들, 마석구 대대장, 강동우 전 부장검사, 오필상 회장이 줄지어 앉아 있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피고인 김철수 징역 3년, 강동우 징역 15년, 오필상 무기징역. 판결이 내려질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환호와 탄식이 교차했다. 방청석 맨 뒷자리 모자를 푹 눌러 쓴 미선과 준우가 앉아 있었다. 준우는 이제 건강을 많이 회복한 모습이었다. 가자. 미선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준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 일어났다. 법원을 나오는 길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다. 엄마, 나 이제 뭐 하지? 군대는 의가사 제대했고 복학해야 하나? 준우가 물었다. 미선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웃었다. 뭐든 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여행을 가도 좋고 요리를 배워도 좋고 그냥 집에서 뒹굴거려도 좋아. 대신 하나만 약속해. 뭔데? 다시는 혼자 아파하지 않기. 힘들면 언제든 엄마한테 말하기. 알았어? 응. 알았어. 준우가 쑥스러운 듯 웃으며 엄마의 팔짱을 꼈다. 다 큰 아들이 엄마 팔짱을 끼는 게 어색할 법도 했지만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자처럼 보였다. 그들의 뒤로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잎들이 축복처럼 흩날리고 있었다. 전쟁은 끝났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이었다. 1년 후 서울 은평구 불광동 박간의 오리백숙. 북한산 자락에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녹아 졸졸 흐르는 소리가 봄의 교향곡처럼 울려 퍼졌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오후 2시였지만 박간의 오리백숙은 여전히 손님들로 북적였다. 하지만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손님들의 표정이 한결같이 밝다는 것과 주방과 홀을 오가는 종업원들의 면면이 범상치 않다는 것이었다. 어이 장씨, 3번 테이블에 육수 좀 더 부어드리라니까 뭐하고 있어? 주방에서 하얀 위생 모자를 쓴 김말순 여사가 국자를 들고 소리쳤다. 아, 알았어. 누님은 성질이 아주 현역대 그대로야. 나 허리 아픈 거 안 보여? 홀에서 서빙을 하던 장판석이 투덜거며 주전자를 들고 뛰었다. 그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껄렁했지만 손님들에게 건네는 미소는 넉살 좋았다. 카운터에는 돋보기 안경을 쓴 이영희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고 식당 입구에서는 거구의 마동칠이 주차 정리를 하고 있었다. 험상궂은 인상의 마동칠이 어서 오십시오. 발렛 파킹 무료입니다. 라고 외치며 90도로 인사하자 손님들은 즐거워하며 차 열쇠를 맡겼다. 그렇다. 지난 철원 대첩과 인천항 작전을 함께했던 늙은 사자들은 이제 박미선의 식당에 둥지를 틀었다. 각자 은퇴 후 외롭게 지내던 그들이 미선을 중심으로 뭉쳐 이제는 가족보다 더 끈끈한 식구가 된 것이다. 박미선은 홀 구석에서 흐뭇하게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독사 같은 눈빛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가는 부드럽게 휘어져 있었고 굳은 살 박인 손은 이제 총 대신 행주를 쥐고 있었다. 딸랑. 가게 문에 달린 풍경이 울리며 건장한 청년이 들어왔다. 단정한 셔츠 차림에 백팩을 맨 훤칠한 인상의 청년. 김준우였다. 엄마, 삼촌들, 저 왔어요. 오, 우리 준우 왔냐? 장판석이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와 준우를 으스러져라 껴안았다. 마동칠도 주차하다 말고 뛰어들어와 준우의 등을 두드렸다. 얼굴 좋아졌다. 야, 이제 나보다 어깨가 더 넓어지겠어? 준우가 쑥스러운 듯 웃었다. 1년 전 병실 침대에 누워 죽고 싶다며 울던 그 나약한 청년은 이제 없었다. 가슴에 남은 흉터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준우는 더 이상 그 상처를 숨기지 않았다. 준우는 미선에게 다가와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엄마, 이게 뭔데? 미선이 봉투를 열어보았다. 그곳에는 청소년 심리 상담사 1급 합격증이 들어있었다. 나 합격했어. 이제 정식으로 아이들 상담해 줄 수 있어. 미선의 눈이 동그라지더니 이내 촉촉하게 젖어들었다. 준우는 제대 후 복학하는 대신 심리학 공부를 시작했다. 자신처럼 폭력과 따돌림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돕고 싶다는 이유였다. 자신이 겪은 지옥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게 하겠다는 치유를 넘어선 승화였다. 장하다. 우리 아들 진짜 장해. 미선이 준우의 손을 잡았다. 내가 그 어떤 특수부대원보다 강해. 엄마는 놈들을 때려잡을 줄만 알았지 마음을 고치는 법은 몰랐는데. 너는 엄마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야. 에이, 엄마가 지켜줬으니까 내가 있는 거지. 준우가 미선의 어깨를 감쌌다. 식당 안의 모든 식구가 박수를 쳤다. 손님들도 영문은 몰랐지만 그 훈훈한 분위기에 덩달아 박수를 보냈다. 그날 밤 식당 옥상. 영업이 끝나고 식구들이 모두 퇴근한 뒤 미선은 홀로 옥상 평상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서울의 밤하늘은 여전히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오늘따라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박 사장, 여기서 뭐해?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최철호 준이었다. 그는 저녁을 앞두고 휴가를 나와 들른 참이었다. 손에는 막걸리 2병이 들려 있었다. 철호 왔냐? 그냥 바람 좀 쐬고 있었어. 최준이가 평상에 걸터앉아 막걸리를 따랐다. 준우 소식 들었다. 상담사 됐다며? 그 녀석 진짜 대단해. 보통 그런 일 겪으면 세상 등지고 숨어버리는데. 그러게. 나 닮아서 깡다구 하나는 있나 봐. 미선이 피식 웃으며 술잔을 비웠다. 강동우랑 오필상은 감옥에서 잘 지낸대? 말도 마라. 강동우는 독방에서 매일 탄원서 쓴다고 난리고 오필상은 화병 나서 의무동 신세란다. 둘 다 가석방 없는 형량이라 아마 거기서 생을 마감할 거다. 세상이 아주 조금은 공평해진 거지. 최준희의 말에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미선아. 응. 너 다시 스카우트제에 들어온 거 거절했다며? 국방부에서 교관으로 와달라고 했다던데. 사실이었다. 미선의 활약상이 아름아름 퍼지면서 특수전 사령부에서 그녀를 민간전술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싶다는 연락이 왔었다. 엄청난 연봉과 명예가 보장된 자리였다. 미선은 빈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응. 안 한다고 했어. 왜? 내 실력이면 거기서 날아다닐 텐데. 오리백숙 팔기엔 아깝잖아. 미선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철호야. 나는 30년 동안 군인이었어. 나라를 지키는 게 내 사명인 줄 알았고 강한 힘이 곧 정이라고 믿었어. 그런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 그게 뭔데? 진짜 강함은 누군가를 부수고 제압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더라. 소중한 것을 지키려고 할 때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위해 모든 걸 던질 때 그때 비로소 나오는 거였어. 미선은 옥상 난간 너머로 보이는 불광동의 야경, 그 수많은 집들의 불빛을 가리켰다. 나는 이제 군인이 아니야. 나는 엄마야. 내 전장은 여기야. 따뜻한 밥 한 끼 만들어서 사람들 배 불리고 내 새끼 웃는 얼굴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 그게 내가 지켜야 할 평화야. 최준희는 아무 말 없이 미선의 잔에 술을 채워주었다. 그래. 박미선 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는 707이 아니라 대한민국 아줌마라더니 그 말이 딱이네. 두 사람은 소리내어 웃었다. 호탕한 웃음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갔다. 다음 날 아침, 미선은 가게 문을 열기 전 안방 장롱 깊숙한 곳을 열었다. 그곳에는 먼지 쌓인 나무 상자가 있었다.
1년 전 아들을 구하기 위해 꺼냈던 검은 베레모와 군화. 미선은 상자를 열어 군화를 한번 쓰다듬었다. 낡고 해진 가죽 위로 치열했던 지난날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피냄새, 화약 냄새, 그리고 아들의 울음소리. 하지만 이제 그 군화 옆에는 준우가 선물해준 푹신한 꽃무늬 운동화가 놓여 있었다. 미선은 군화가 담긴 상자 뚜껑을 덮었다. 철컥. 자물쇠를 채우는 소리가 경쾌했다. 이제 푹 쉬어라. 다시는 널 꺼낼 일이 없기를 바란다. 미선은 꽃무늬 운동화로 갈아 신었다. 발이 편안했다. 깃털처럼 가벼웠다. 사장님, 단체 예약 손님 왔어요. 밖에서 김말순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가요. 미선은 거울을 보며 앞치마 끈을 질끈 동여맸다.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살기 어린 전사가 아니었다. 넉넉한 미소를 띤 우리 시대의 평범하고도 위대한 어머니였다. 그녀가 방문을 열고 나갔다. 햇살이 그녀의 등 뒤로 눈부시게 쏟아졌다. 세상은 여전히 험하고 어딘가에는 또 다른 악당들이 숨어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 땅의 모든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다시 군화끈을 조여 맬 준비가 되어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특수부대이니까.